제가 이번에 뭐 이제 뭐 세입자 소송도 있었지만 또 소송을 할 일이 올해 되게 많았었거든요. 와, 진짜 변호사 새끼들, 양아치들 진짜 많아요, 정말. 진짜.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변호사님 만나가지고 다 해결하고 있는데, 이제 내가 조사 다 해가지고 이거 되지 않아요? 안 된대. 이거 되지 않아요? 안 된대. 근데 지금 이 변호사님도 만나서 다 하고 있거든. 멀쩡한 것도 다 뭐, 가처분을 명의를 이렇게 해서 같이 했어야 됐는데 하나만 해가지고 보나소송 내가 셀프로 이겼는데 가처분 하나 안 넣어가지고 그 변호사가 빼먹어서. 그래서 보나소송 패소한 거예요. 난 진짜 이 변호사 새끼들 이름 다 까고 싶은데 그냥 진짜 여러분 소송에서 내가 경매해가지고 수익을 최대치 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돼요. 왜? 상대방은 변호사 안 쓰나? 그잖아요. 그 둘 중에 내 변호사가 무조건 이길 거다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되고, 경매 마찬가지예요. 경매라, 그러니까 빗대면 소송해서 내가 수익을 최대치로 시키겠다. 약간 그런 컨셉이잖아요. 상대방도 변호사가 있고, 변호사 둘 중에 하나는 늘 진다. 변호사가 두 명, 그렇죠. 그 상대방 피고 있고 원고 있으면 하나는 무조건 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 변호사가 무조건 이길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. 투자에서 결국은 투자라는 거는 수익을 높이 하려고 하는 건데, 그러면 수익을 높이 하려고 하는 거에서 수익률이라는 게 나오는데, 그거를 생각하다 보면 그거는 이제 기간에 대한 것도 그 수익률의 모수가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소송이라는 건 아무리 송달이 빨리 되고 막 이런다고 하고 거기서 뭐 변론기 다시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빨라야 늦으면 막 1, 2년 걸릴 수가 있는데, 그러면 그렇게 소송이 걸리는 물건 자체는 대출이 잘 안 나올 거고,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뭐 엄청나게 고율로 받아야 되고, 그럼 그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1억을 넣어서 1억을 벌었다고 하면 2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그건 50% 수익률인 거잖아요. 근데 만약에 그 시기에 소송을 안 하고 1,000만 원으로 갭 투자를 10개 했으면 그거는 마음도 편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돈이 되냐 안 되느냐가 투자자에선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사람들은 어떤 뭐 무슨 특별한 기술 공부를 하고 소송해서 막 그 무협지처럼 해서 하지만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 투자할 때 그 마음가짐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.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. 네. 돈 벌려고 하는 거는 수익률인데, 수익률은 기간인데, 소송을 무조건 처음부터 염두에 둔다고 하면 기간까지 다 따져보고 한다고 하면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. 그러면은 차라리 하다가 어떤 물건을 하다가 소송이 만약에 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그때는 당연히 지지 말고 이겨야 되는 소송을 해야 되는 거지만,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둔 어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투자 기간이든 어떤 상황에 대한 변수든, 왜냐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내가 이길 것 같지만 그거 자체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, 아니면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또 어떻게 변론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승패가 완전히 OX가 되는 거기 때문에, 그런 거를 소송을 염두에 두고 뭐 경매 투자를 한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 보면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 기간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수익률 자체는 결국 대출도 그 레버리지도 못 일으키고 시간도 길다고 하면 결국 투자에서 두 가지 레버리지가 있어야지 수익률도 높아지고 기간이 짧아야지 수익률도 높아지는데, 네. 그 두 가지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한다고 하면 수익률이 200% 300%인들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다. 상처뿐인 영광. 근데 이제 딴 데 가서 얘기할 말은 많죠. 무협지처럼 막 나는 그때 뭐 어떻게 했다. 뭐 했다. 무쌍 그래서 남모를 막 찍었다. 글 쓸 것도 많죠. 변론기 소장 막 쓰면 있어 보잖아요. 이걸 내가 쉽게 얘기해 줄게. 이거 실제 너무 길잖아. 건설사 유치권 물건을 낙찰 받은 거예요. 건설사를 깨가지고, 유치권을 깨가지고 수익을 최대치로 보리라. 이렇게 하면서 유치권이 걸려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요. 받아서 한 4년 정도 있다가, 칼리야,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. 그래서 그거 팔았다고 소고기 사주신다고 이제 부르시더라고요. 그래서, 오빠 그거 어떻게 됐어요? 그랬더니, 그냥 돈 주고 협의했어. 그러는 거야. 소송을 이긴 게 아니고 그냥 돈 주고 해결이 됐고, 그리고 그 사이에 부동산 시세가 오른 거예요. 이걸로 내가 유치권을 해결해서 수익이 된 게 아니라. 그래서 그때 그냥 네 말대로 그냥 서울 아파트들 그냥 갭 투자했으면 더 낫을 거 그랬어. 이러는 거지.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죠, 루블님이. 그러니까 소송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이 훨씬 많고,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소송 때문에 이렇게 해결된 게 아니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, 또 한 건은 또 뭐 같이 활동하던 동생이었는데, 네. 뭐 유치권 빌라를 낙찰을 받은 거예요. 그래서 뭐 은행 가가지고 내부 자료 다 보고 이 유치권은 깰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딱 들어갔어. 그것도 공투로 들어갔는데 패소한 거예요. 왜요? 뭐 소송이 잘못됐겠지.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가 다가 아니었겠죠. 그래서 뭐 어쨌든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패소했어. 근데 그 상대방이 자기들 유치권 이겼어 하고 문 열고 나가버린 거예요.
그 유치권은 점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들 이겨서 끝났어 하고 나가버리고.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아쉬운 마음에 현장을 가본 거예요. 근데 문이 열려 있는 거야. 그 점유를 팍 바뀌어버려서 유치권을 깨버린 거지. 13개 냅다 바꿔버리고.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유치권이든 뭐든 뭐 선수 임차인이고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수익이 이렇게 나지 않을 수 있다. 이게 좀 쉬운 방법으로 하는 투자도 되게 많고 또 이거는 또 가까운 친구의 이야기인데 선수 임차인이었어요. 선수 임차인이 깼어. 1심이 이겼어. 그래서 진짜 큰 수익을 얻었네 이래가지고 세입자를 집어 넣었어. 근데 2심이 된 거예요. 2심에 진 거야. 세입자 다 들어가 있고.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?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? 가압류 걸고 난리가 났죠. 가압류 돼 있으니까 대출이 돼요?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요? 안 들어오잖아. 그러니까 낙찰가로 다시 팔아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시간은 2년, 3년, 뭐 소송하면은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. 2심 또 진행되면 똑같이 그만큼 또 시간이 진행이 되고. 그러면은 남 좋은 일만 다 시키고 변호사비 내고 컨설팅비 내고 그러니까 결국은 패소해서 그냥 다 엎어져. 그 좋은 시절에. 그때 서울 아파트 뭐 1,500, 2,000이면 살 수 있는 그 시절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날려버린 거죠. 블로그나 이런 데 무쌍난무나 무협지 기록을 남겨서 이렇게 좀 화려한 수익을 낸 것처럼 보이는 것에 너무 혹할 필요는 없다. 할 필요 없다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냐면 정확하게 그거를 딱 보면 사람들 이렇게 벌었고 무협지만 있는데 그러면 기가 안 하고 얼마에 받았고 그동안 소송하고 하면서 어디 대출받아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순위를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. 왜냐면 예전에는 좀 자세하게 쓰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우리 또 이렇게 그 등기부 까보면 다 아니까 그래서 해보면 결국 내가 볼 때 너무 돈을 못 번 거예요. 근데 그게 밑에 댓글이 대단하시다고 막 댓글이 막 뭐 200개 이렇게 달리는 거 보면서 사람들은 좀 이렇게 등기부도 좀 떼보시고 하시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게 만약에 정말 어떤 좋은 시절이었다고 하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. 그 하나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어떤 큰 기회를 날릴 수 있는 것도 되니까. 네. 그리고 생각해보면 뭐 칼도표님이나 저도 그래 20년 가까이 경매를 하고 뭐 수백 건 넘게 해봤지만 소송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? 거의 다 협의입니다. 협의. 그렇습니까? 다 협의. 제가 여태까지 소송 유치권이고 뭐든 뭐 다 협의예요. 칼자루는 내가 지고 소송은 하지만 끝까지 뭐 판결까지 가는 거는 거의 없고 그 전에 거의 협의예요. 그렇지만 내가 갈 수 있다. 가면 내가 무조건 이긴다라는 걸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보여주고 근데 결국은 어떤 사람을 물에 빠뜨리려고 하면 자기도 물에 젖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 나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도 수익률이 줄어들고 하니까 내가 거기서 조금만 욕심만 내려놓고 나도 조금 물에 젖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든 어떤 부동산 하려거든 기회비용 쪽에서는 훨씬 낫거든요. 그래서 뭐 제가 임대사업을 여러 개 하니까 명도소송을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숫자나 이런 거 맞지만 거의 그 다 협의예요. 제가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임차인분이 교도소 가셔가지고 큰 집 가셨네. 네,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변호사님이라든가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뭐 이런 제도권에 있으신 분들은 그거는 먼저 점유정지 가처분을 하고 뭐 명도소송을 진행 그런 거 없어요. 어떻게든 찾아내서 면회를 갔는데 적격 거부해서 서신 보내고 해서 협의하시자.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1년이면 한 달에 거의 임대료가 공시관리비까지 해서 거의 900,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소송하는 동안 1년 동안. 그러면 저도 나중에 임대를 못 넣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. 근데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분이 지금 가장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을 양보하고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협의로 다 돼요. 근데 그분도 알죠. 제가 소송하게 되면 질 거라는 거 알지만 그렇지만 서로 이제 어느 정도에서 합의하는 게 유치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네, 다. 근데 소송이 무조건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소송이랑 협의랑 항상 같이 진행을 해야지 협의가 잘 되거든요. 칼자루는 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칼자루로 압박은 하되. 근데 마지막에 협의를 하면서 내가 무조건 이 사람을 진짜 물에 완전 빠뜨리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적정 수준에 그러면서 혼자 모든 거를 다 수익을 혼자 다 뱉어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뭐 수익을 좀 어차피 돈 번 거 좀 덜 벌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좀 더 마음도 편해지고 기간도 빨라지고 근데 거기서 협의를 한다고 해서 돈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수익률이 확 줄어들어요. 근데 만약에 정석대로 소송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투자 수익률에서는 기간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거를 생각하다 보면 수익률 차원에서는 협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. 그리고 결국 뭐 이렇게 소송 가도 판사님 같은 경우도 거의 그냥 뭐 조정으로 많이 하시려고 하고 그러면은 판사님 앞에서는 나는 진짜 저 사람을 조정할 마음이 있다고 착한 눈빛을 보내면 판사님이 제 쪽으로 좀 조정 잘해 주실 수도 있고 하고 어떻게 착한 눈빛을?
보내요? 그냥 가만히 조용히. 칼리오페님도 그렇게 소송 많이 안 하세요? 많이 하실 것 저는 같은데? 소송 엄청 많이 해요. 네. 많이 하고 또 경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은 협의를 위한 거죠. 그 대신 이걸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할 건 진행하면서 협의를 계속 같이 해야 되는 거지. 왜냐하면 뭐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계속 방패막을 만들어 놓고 협의는 계속 나는 계속 이거 진행할 거다. 네가 협의할 거면 이렇게 해라 하면서 계속 협의를 끌어내는 거죠. 어느 정도 명도 소송이나 가처분 정도는 투자자로서는 좀 셀프로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. 다 맡기면은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. 요즘에 안 비싸.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그냥 싸게 잘해주시는 분한테 맡겨. 싸게 잘하는 애들이 없더라고요. 아, 경매 어렵지 않거든요.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. 그냥 말소 기준 권리만 딱 공부하면 돼요. 그 위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딱 내가 위험한 게 있나 없나 정도만 아시면 그 후로는 그냥 절차대로 하면 되거든요. 왜냐면 오히려 저는 경매가 그 정도 권리 분석만 할 줄 알면은 일반 부동산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일반 부동산은 어차피 중개사를 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때 또 솔직히 잔금날 어떻게 또 권리가 변동될지도 모르고. 근데 어쨌든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지식만 알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특히 빨간 글씨 있는 거로 굳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자꾸 유찰되고 낙찰이 좀 힘드니까 자꾸 빨간 글씨 쪽으로 눈이 가요. 자동적으로. 제가 그렇습니다. 그렇게 가면 뭔가 큰 수익이 생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거보다는 오히려 낙찰가율이 낮은 곳이 어딘지 내가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공부를 하시고 연구해 보시는 게 훨씬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. 저는 거의 대부분 그냥 일반 물건으로 수익을 봤거든요.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는 경매 공부는 하셔야 된다. 저 기본적으로 경매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. 근데 빨간 물건도 그 빨간 것이 있는 물건 안에도 돈 되는 물건은 진짜 엄청 많아요. 근데 굳이 빨간 물건을 해야지만 뭔가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돈 벌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뭐 그 어떤 그 판례를 다 외우고 어떤 뭐 법조문을 다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결국은 그런 물건 안 해도 되는데 사람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적정 수준만 하면 되거든요. 근데 사람들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그래서 폼 나잖아요.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거죠.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냥 단순 명료하게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최적화된 효율이 제일 중요한데 네. 왜 남들이 이거 하고 남들이 돈 벌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? 그거 특수물건이라든가 빨간 줄만 해서 부자 된 분 보셨어요? 못 봤습니다. 무척 못 본 것 같아요. 없어요. 네. 제가 20몇 년 했지만 그걸로 투자하셔가지고 자산을 얼마만큼 이뤘다는 분 한 명도 없어요. 거기서 돈 많이 번 사람 한 명도 없고요. 그냥 좋은 시절에 용기를 내서 레버리지해서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많지. 그냥 그런 빨간 거 해서 돈 그 자산을 이뤘다는 분은 한 번도 못 만나봤거든요.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4, 50년 전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안에서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. 칼리오페님은 봤어요? 뭐 한 건 크게 잘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. 근데 단발성으로. 근데 뭐 대기업한테 팔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땅 뭐 요만한 거 잡아가지고. 근데 이게 수익이라는 게 반복적이어야 되잖아요. 지속 가능한가? 근데 그거는 진짜 내가 20년 공부해서 한 번 할까 말까잖아. 내가 그때 우리 청약도 마찬가지고 내가 로또 평생 한 번 당첨될까 말까 그런 투자는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많이 분들이 그 경매를 공부하면 꼭 한 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흔히들 한 바퀴 돌려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네. 뭐 손해, 돈 못 벌어도 한 바퀴 돌려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. 하루 돈 벌어야지. 돈 벌어야지 한 번 공부하려고 한 바퀴 돈 벌어야지. 근데 그거를 한 바퀴 돌려봐야 된다라 막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. 근데 저 왜 저러지? 돈 벌려고 온 사람들한테 돈 버는 방법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거 한 번 돌려봐라. 뭐 무책임한 게 어딨어. 그런 맥락 아닐까? 이게 너무 쫄아 있으니 수강생이 뭐 작은 거라도 한번 작은 수익이라도 한번 내봐라 뭐 그런 의미 아닐까요? 근데 한 바퀴 돌려봐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. 작은 거라도 돌려서 수익을 나야죠. 그러면 수익이 날라고 하면 그분들이 먼저 누군가한테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럼 그분은 명의를 어떤 걸로 할 건지 언제 팔 거 이런 것까지 설명해 주는 게 더 중요하지. 한 바퀴 돌려봐라 그러면 한 바퀴 돌리다 보면 선생님 뭐 여기 명도가 언제 점유 이런 거만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할 게 많아지잖아요. 근데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. 한 바퀴 돌려봐라? 근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한 번 돌려봐라 했는데 한 번 돌렸는데
스트레스로 받고 돈을 못 벌잖아요. 어. 그럼 그분은 떠나요. 떠나. 제일 그 안타까운 거예요. 부동산 시장에서 꾸준히 살아남으면 어느 정도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있는데 처음에 한 바퀴 돌려보려다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떠난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그렇게 떠났다가 또 좋은 시로 온다고 하면 또 늦게 또 다시 또 오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반복되는 거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바퀴 돌려봐라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. 한 바퀴 돌려봐요? 아니요. 절대 안 되고요. 어. 그게 좀 조급함이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그런 공투 한 바퀴 돌려보는 게 대부분 빨간 글씨가 많아요.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기에는 무섭고, 그게 궁금한 거예요. 선순위 가처분, 뭐 감,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하지? 뭐 이런 것들 내가 거기 발을 담그면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게 정말 케바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담근다 해서 공부도 일단 안 되고요. 알 수도 없고,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소송으로 가서 법정 싸움으로 이겨야 되는데,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버리시고, 이제 경매로 접근하실 때는 내가 이거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이런 목적보다는 내가 내 집에 내 집 장만의 수단 정도로 금매보다 좀 뭐 몇천 싸게 살 수 있다. 아니면 뭐 1억 정도 싸게 살 수 있다. 입지에 따라서. 그러니까 입지가 떨어질수록 저는 더 싸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, 좀 입지가 좋을수록 뭐 시세보다 차이가 안 나더라도 뭐 좋은 입지면 매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. 좀 경매를 광고를 할 때는 이거 얼마짜리 얼마에 받아서 얼마에 팔았습니다. 약간 이런 식으로 혹하게 만들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나도 따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야.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. 그래서 저도 처음에 경매 했을 때 막 단타 뭐 이거 팔아서 1억 벌었어요 막 이런 거 발표하고 막 그럼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내가 훨씬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죠. 걔는 없잖아 그 부동산이. 나는 그때 팔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 수익의 2배, 3배가 됐으니까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생각하셨으면 좀 조급 안 하셨으면 좋겠다.